자, 송금은 입금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라고 했다면 얘는 송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우린 송금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아까 입금에서 우리가 그 입금에서 뭐라고 했었느냐면 교재를 잠깐 봅시다. 첫 번째가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금액이 입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1번에 보시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수입 금액이 생기기 위해서 그 원재료의 제품의 원료 매입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그다음에 매입 환입, 매출 환입, 아니 매입 환출 그런 부대 비용을 다 뺀 매입가 그 금액은 당연히 상대적인 개념으로 송금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원재료 계산할 때 사각분 매출 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매출액이 입금이면 매출 원가는 송금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하죠. 지금 1번이 그거에 대한 얘기고요. 또 두 번째 판관비 있죠. 판관비도 다 송금이 돼야 되겠죠. 판매 활동을 하기 위해서 2번에 보시면 판매한 상품,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이 다 여기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들이잖아요. 그죠? 판관비는 당연히 다 뭐로 처리가 돼야 되겠다? 송금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 됐죠? 근데 여기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거는 그 가로 해놓고 판매 장려금이라든지 판매 수당은 사전 약정이 없는 경우에 비용으로 포함을 합니다라고 없는 경우 포함해서 다 송금으로 넣어주세요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사전에 약정이 없었던 판매 수당, 판매 장려금이 발생했다. 송금 산입이겠어요? 송금 불산입이겠어요? 근데 이거 만약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약정이 없는 비용이 발생하면 아 이거 송금 불산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송금 항목에 포함시키라고 나와 있죠. 사전에 뭐가 없어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한 여기 판매 장려금이라든지 판매 수당에 대해서도 어차피 판매와 관련돼서 발생한 금액이기 때문에 예, 송금으로 다 포함시키란 얘기예요. 즉 송금 산입이에요. 아시겠죠? 세 번째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아까 그 우리 자산을 양도했을 때 그 받은 금액 전체가 다 입금이었었죠. 그러면 우리 장부 금액은 해당되는 장부 금액은 예, 여기 송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아주 많이 발생하죠.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에서 발생한 모든 인건비, 고정자산의 수선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자산의 임차료,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지금 얘 다 우리가 지금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들이죠. 재무회계로 접근하더라도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다 이거 뭐다? 이거 송금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시게 되면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액, 미수금, 대손세 공제 받지 않았는데 지금 돈을 못 받, 대손세 공제 안 받았어요. 근데 법인세법에서 대손세 공제 받지 못한 매출세액 있죠. 매출세, 그게 송금으로 당연히 인정해 준대요. 법인세법에서도. 그럼 부가세법에서 못 받았다고 낑낑댈 필요 없겠네. 어디서 송금을 인정해 주니까 법인세법에서 이것도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10번 보세요. 법률에 따른 평가차선. 아까 법률에 따른 평가이익도 입금으로 인정했었죠. 그럼 법률에 따른 평가차선은 송금으로 인정해야 되겠죠.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입금을 잘 받으면 송금은 금방 넘어간다 그랬었죠. 그죠? 자, 또 하나. 여러분들 내부 평가 볼 때 종합소득세 거기서 여기 송금 불산입 이런 말 썼어요. 필요 경비 불산입 썼어요. 그러면 용어 그 계정만 다를 뿐이지 여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합소득세 별도로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그 어저께 설명했을 때 송금이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금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입금을 종합소득세 뭐라고 불렀어요? 수익금액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용어만 좀 바꿀 뿐이고 나머지는 뭐 산입이다 불산입이다 그 내용은 똑같죠. 그래서 법인세법을 잘 해놓으시면 소득세법은 여러분이 교재 읽어봐도 충분히 그 다음에 항목도 훨씬 더 적어요. 그 개인에 대한 거니까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개인 사업자들의 사업소득 그게 바로 종합소득세의 포인트란 말이죠. 근로소득은 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에서 먼저 하잖아. 자 봐요. 우리 소득세법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 있는데 이 6가지 중에서 양대 산맥 제일 중요하고 많이 발생하는 게 뭐예요?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에요. 그죠? 그래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TAT 2급에서 먼저 배우신 거고 종합소득에서 그 다음 범위가 큰 게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사업소득의 개인 사업자들의 세무조정 걔가 크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더 큰 게 뭐가 더 커요? 법인세가 더 커요. 똑같은 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이. 그래서 법인세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들 당연히 우리 세금과 공과를 했던 것들이죠. 그럼 당연히 송금이죠. 그 다음에 12번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협회에 지급한 회비 하여튼 조합, 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걸까? 하여튼 우리 그 세금과 공과에서 낸 것들이 있었죠. 회비라고 나와 있으니까 무슨 회비? 하여튼 뭐 그 조합 회비 뭐 그런 거 보면 되겠고요. 13번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여기 뭐예요? 여비교통비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훈련비라고 하면은 교육 훈련비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은 복리후생비의 일종들이죠. 다 복리후생비 다 송금에 인정해 준대네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수익보다 비용 계정들이 훨씬 많죠. 돈 쓰는 것들이 입금보다 송금 계정들이 훨씬 다 많은데 이 송금에서 특이한 것들을 기억하시는 거죠. 일반적인 거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건 넘어가셔도 돼요. 임원 또는 사용일을 위한 복리후생비, 직장 체육비, 직장 문화비, 우리사주 조합의 운영비,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 노인 장기요양법에 의하여 사용자 부담 보험료 있죠.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뭐 그런 거 영유아보육법에 설치된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고용보험료도 사용자 부담분이 있죠. 뭐 그것도 그다음에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사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들 다 물어보겠다. 송금으로 봐주겠다. 여기는 뭐 별 이상한 거 없죠. 그 다음에 15번에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여기도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제가 문제 보니까요. 요 16번이 잘 나와요. 16번은 왜? 좀 특이하잖아요.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으로서 거래 단위별로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인 것은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대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장식이라든지 환경 미화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혼자만 독식하게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랬었죠. 그리고 거래 단위별이라는 것은 우리 건물이 10층까지 있어요. 근데 4, 5, 6층 각각 1,000만 원 이하의 그 예술품이나 미술품, 장식품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각각이라 그랬어요. 하나 샀을 때의 가격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선전용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이건 불특정 다수죠. 광고 선전비라고 주로 우리가 쓰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 비용의 경우 연간 얼마 이내? 자, 이것도 접대비인데요. 근데 얘는 특정인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5만원 이내에 개당 3만원 이하.
우리 김영란법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연간으로 5만 원. 그다음에 개당 3만 원 이하 물품은 제외. 근데 이것만 보세요. 연간 5만 원이라 그랬었죠. 근데 연간 5만 원인데 1년 중에 한 번 5만 원짜리 사서 줬으면 그거는 송금에 산입이 안 된다고 쳐요. 근데 그 물건의 값이 한 개당 3만 원이야. 그럼 매달 3만 원짜리 하나씩 사서 12번을 줘. 그럼 그 합치면 36만 원이죠. 근데 그거 여기 송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음, 기당 3만 원 이하의 금액이 헷갈리네. 여하튼 일단 특정히 한 사람한테 주는 거 말하는 거죠. 정해진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연간으로 5만 원 이내의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당 3만 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 자, 그렇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또 19번 문제 볼게요. 임직원이 주식 매수 선택권 또는 주식 기준 보상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해당 주식 매수 선택권 등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의 그 행사로 또는 그 지급 비용으로 보전하는 금액, 요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자, 여기 봐봐요. 지금 이 임원이 처음에 입사할 때 이 회사의 주식이 1,000원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선택권을 사용할 때 주식의 시가가 1,300원이었다고 하면 한 주당 얼마가 지금 차이가 생기고 있어요. 300원 차이가 나오고 있죠. 그 300원 실시해서 그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한 사람한테 돈 줘야 되겠죠. 그 300원은 뭘로 봐주겠다? 송금으로 봐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번에 보시게 되면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 동업할 때 지금 회사 같이 동업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 결손이 났어. 그러면 그만큼 이익 났으면 나눠 갔듯이 결손 나는 것도 나눠 가져야겠죠. 그거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대요. 여기 근데 동업인이라고 그랬어요? 동업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기업이에요. 자,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송금은 뭐 여러분이 쭉 보더라도 크게 특정하게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설명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송금 불산입 항목 있죠. 교재에다가 별표 3개 해놓고 이게 송금 불산입 항목들 아주 중요하겠죠. 왜요? 법인세법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은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입금 불산입에 해당되는 반대거래죠. 자본거래에 대한 것들은 송금 불산입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니까 넘어가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제세공과금의 불산입. 여기도 여기 2번에 여기에 별표 3개를 해놔야 되겠네요. 또 송금 불산입 항목 자체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제세공과금의 불산입이 더 중요하게 많이 나온다고요. 근데 가만히 내용들 읽어보면요, 결국 해소는 안 될 거에 대해서 그 결과로 처분받은 것들이에요. 벌금 같은 거, 과태료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래서 제세공과금의 송금불산입 잘 구분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한번 일단 읽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자, 우리가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에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부터 시작한다 그랬었죠. 거기서 법인세하고 지방소득세 무조건 먼저 송금 불산입한다 그랬어요. 이유는 왜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 이유는 지금 여기 법인세법이라든지 법인세법에 의해서 세금이 계산된 게 아니라 기업회계 기준에서 계산된 법인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송금 불산입으로 계산을 해놓고 법인세법에 따라서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얘는 송금
불산입 항목으로 첫 번째로 한다고 얘기했고요. 또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 요게 또 키워드죠. 의무 불이행이에요. 의무를 불이행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 가산세 이런 것들은 또 부가가치세, 매입세, 이건 아까 아니라 그랬었죠. 부가가치세, 매입세는 당연히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점을 보시게 되면 요것도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 주세, 미납액, 개별 소비세 주세 미납액은 이건 아직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요. 여기 송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됩니다라고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벌금, 과료, 통고 처분에 의한 벌금이나 과료 상당히 포함해서 과태료, 가산금, 그다음에 체납, 처분비 이런 것들 몽졸이 다 송금 불산입 항목이고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라든지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금지, 제한의 위반 등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들 몽창 다 예를 갖다 우리는 제세공과금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라면 뭔가를 불이행했거나 어겼거나 등등 그 결과로 납부하는 세금들이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송금으로 불산입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자산의 임의 평가 차손이라고 되어 있죠. 평가 이익은 입금 불산입 항목이었었고 임의 평가 차손도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나올 것이긴 하겠지만 그 상각 범위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그 기부금의 한도 초과에 이거 다 송금 불산입 항목으로 여러분이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접대비도 송금 불산입 항목이에요. 근데 다는 아닙니다. 나중에 계산하는 거 배우겠는데 접대비도 일단 송금 불산입 항목에 들어가 있다. 과다경비도 당연히 송금 불산입 해야지 된다는 얘기고요. 과다경비라는 건 뭐냐면 상여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퇴직보험료, 복리후생비 우리가 배웠고 알고 있는 비용 항목들인데 얘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액보다 초과해서 과다하게 비용으로 계산된 경우 이런 것을 다 송금 불산입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8번도 별표 3개 해놓으시고요. 무조건이에요. 업무 관련 없는 것. 여러분이 지금 초기에서 배우는 입장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있잖아요. 다 송금 불산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다 송금 불산입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요거 별표 3개짜리예요. 그 다음에 9번도요. 9번도 이자를 지급했는데 채권자 불분명, 그건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채권자가 불분명하거나 수령자가 불분명한 이자는 이자를 지급했어도 송금에 불산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얘는 왜 송금 불산입이에요? 자, 봐요. 건설 중인 그 건물이 있다면 그리고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에 그 대출을 받았으니 이자 내야 되죠. 그 이자 비용이라고 써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써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써야 되죠. 걔가 비용이에요? 자산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자라고 했는데 여기 송금이에요? 그러면 자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산으로 써야 되는데 이자로 쓴 거야. 송금으로. 그럼 송금으로 썼으니 당연히 인정해 주겠어? 안 해주겠어요? 인정 안 해주겠죠? 얘는 원래 뭐로 써야 되는 거니까? 자산으로 기록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모르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얘는 자산 계정으로 써야 되는 걸 이자로 썼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의 항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이런 것들은 송금 불산입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에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익이 계산하는 거 그런 것도 당연히 송금불산입 항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송금불산입의 항목과 송금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하실 때 조정명세서에 다 나올 것들입니다. 직접 그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시면서 그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업무용 수용차 설명드립니다. 자, 어떤 것을 업무용 수용차라고 하네요. 회사에서 업무에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업무용 수용차가 아니에요. 자, 근데 업무용 수용차에 해당되지 않는 거, 얘를 갖다가 실제 우리 매출 업무라고 할까요? 이걸 업으로 하는 곳에서 수용차를 사게 된 것은 얘는 업무용 수용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수용 자동차인데 운수업을 한다든지 택시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동차 판매업을 한다든지 얘는 다 판매 목적으로 사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업무용 수용차를 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이 있는데 이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이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던 것이고요. 우리 업무용 수용차 등록할 때 그때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비용들을 한번 본 적 있었거든요. 자, 업무용 수용차의 관련 비용이 뭔가? 첫째, 감가상각비. 두 번째, 임차료가 있다면 임차료. 그 다음에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토익료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업무용 수용차가 사용한 금액들이 나오게 될 텐데 요 내용의 항목들이 차후에 업무용 수용차 계산할 때 여기 송금에 산입해야 될 금액 계산하는 여기 그 계산서 시트가 있어요. 그건 그때 사용하면서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넘어갈게요. 그런데 요건 하나는 알아두세요. 업무용 수용차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요. 어떤 보험?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은 이 차에 사용된 모든 비용들 전액 다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럼 뭐는 꼭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라는 얘기예요. 자,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은 지난번에 우리 그 재무회계에서 업무용 수용차 입력할 때 그때 한번 설명드렸었던 것 같은데, 자, 감가상각 업무용 수용차는 감가상각 몇 년으로 하라고요? 내용연수 무조건 5년이에요. 그다음에 정률법, 정액법 그런 거 안 따져요. 정액법이에요 무조건. 자, 업무용 수용차 감가상각하는 방법은 뭐 정액법 정해졌어요 아주. 내용연수는 5년. 그리고 균등하게 강제상각하는 거예요. 자, 계산 방법은 나중에 보면 되겠고요. 자,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얼마까지가 한도다? 1년에 800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업무용 수용차 감가상각할 때 한도액은 800만원까지만 감가상각비로 인정을 해줘요. 나중에 이것도 계산할 때 업무용 수용차 계산할 때 나올 것이긴 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리스 차량은 리스료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자동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으로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 얘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대액으로 계산하라고 나와 있어요. 나중에 실제로 계산하는 그 시트에서 작성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렌트 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TAT 2급까지 전혀 배우지 않았던 것은 리스 차량을 감가상각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하고요. 렌트 차량일 경우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요 두 가지를 갖다가 나중에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요 항목에서는 요 내용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으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감가상각을 했는데요. 한도 초과액이 돼 있다면은 2월액을 송금으로 추가로 인정을 해주겠대요. 다음 해로 2월 되게 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 수용차의 업무 사용 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해서 송금으로 추인란 말은 차후에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업무용 수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이건 업무용 수용차를 처분할 때요. 업무용 수용차별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 원을 균등하게 송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 원 미만인 사업연도에 모든 송금에 산입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800만 원 기준인데요. 한번 여기 보세요. 우리 회사의 사장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던 수용차를 처분했어. 근데 얘가 요즘 제일 비싼 차가 이름이 뭐예요? 잘 아는 준혁 씨는 잘 알아? 지금 비싼 차. 비싼 차 너무 많은데. 하나만 얘기해줘. 억대로. 요즘 벤츠는 억대 안 넣는 것 같아. 벤츠 S 클랜 1억대. 그래? 그럼 벤츠 어떻게 쓴 거야? 한글로 쓸게. 모르니까. 벤츠 S 클래스. S 다음엔 T겠네? 아닌가? 자, S 클래스가 있는데 이 차를 갖다가 1억 2천만 원에 처분을 했어요. 샀을 때는 물론 더 비쌌겠죠. 그럼 처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샀을 때 지금 준혁 씨가 얘기한 대로 얘를 갖다가 3억을 주고 샀었어요. 장부가액이 지금 1억 2천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얘를 얼마에 받았냐면은 얼마에 팔았다 그럴까요? 장부가액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여기 8천만 원 정도 받았다고 쳐요. 그럼 지금 얼마가 손해난 거예요? 장부가액이 1억 2천이라고 가정했을 때 1억 2천 장부가액하고 판매된 금액 8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얼마가 발생했어요? 4천만 원 발생했네요. 그런데 이 처분한 거에 대해서 지금 업무용 수용차로서 비용 얼마까지만 인정해 준다 그랬어요? 800만 원만 인정해 준다 그랬었죠? 날짜를 2022년 12월 31일 날 그래서 지금 8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그래서 800만 원은 뺐어요. 근데 난 올해 지금 팔아서 얼마 손해 봤는데 그럼 이걸 갖다가 다 못 받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 해에 800만 원. 그러면 다음 해에도 2022년이 아니라 2023년 12월 31일 날도 지금 차는 없으니까 요것도 빼먹을 수 있겠죠. 얼마 남아있어? 3,200 남아있죠. 그럼 여기서 또 여기 항목에 대해서 800만 원 또 빼먹겠죠. 그럼 몇 년 동안 빼먹을 수 있어요? 58, 40, 5년 동안은 계속 빼먹을 수 있겠죠. 그 차는 벌써 팔려서 지금 우리 장부에는 뭐만 남아있어? 손실만 남아있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인정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게 이 5번 항목이에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해에는 800만 원이 안 남았을 때 그에 한꺼번에 다 떨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800만 원 이상은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자, 일반 승용차와 업무용 승용차의 비교 요걸로 위에 있는 항목들 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것은 요거예요. 요거하고 업무용 수용차는 여기 강제상각이면서 감가상각하는 방법도 다 정해져 있었죠.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 여지껏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금방 비교가 가능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 상각 부인에 자, 여기 부인이란 말 있잖아요. 부인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 뜻이에요. 거기 또 누구리 만화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시는 인정해준다는 뜻이에요. 인정해준다. 부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추인은 추가로 인정해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불러와서 인정해줍니다 이런 뜻이니까요. 자, 요것도 우리가 이제 그 세무조정 계산서 할 때 감가상각에 대한 걸 아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실제로 입력하면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5절에는 손익의 그 귀속 사업연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범위상 그닥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다음 시간에 한두 시간이면, 한 시간이면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문학의 있죠? 실기로 세무조정 이거 하는 거, 세무조정 계산서들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서 자체를 완성시키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법인세 신고서 작성할 때요, 여기 교재에서 예제가 하나가 딱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법인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예요. 중간에 숫자 틀려지게 되면 다 틀려지게 됩니다. 그거. 그래서 다음 월요일날 요거 마무리 짓고요. 입력할 때 아주 주의해서 잘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